이강인의 부모님, 그리고 뻔히 알면서 방향과 길을 알리려고 애쓰지 않은 저 역시 회초리를 맞아 마땅합니다. 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차범근 감독이 어제 한 말인데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잠시 후 이 보너스 뉴스 시간에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그런데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보너스 뉴스를 맨 마지막에 하지 않고 중간에 할 테니까 뭐 바쁘신 분들도 조금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움이 되는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 봄에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추가 접종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맨디 코언 CDC 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라면서 이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코언 CDC 국장은 또 추가적인 백신 접종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CDC 집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또 최근 수개월 사이에 그 입원한 환자를 보면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CDC는 지난해 고령자들의 추가 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그런데 올해는 추가 접종을 받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라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좀 강화된 그런 권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트롯 가수 이명웅 씨 잘 아시죠?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명웅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이명웅 자체는 뭐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트롯 가수 이명웅의 미국 찐 팬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수 테일러 여사가 3일절을 맞아서 이명웅의 이름으로 이웃 사랑을 신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 테일러 여사는 구체적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외모만을 보면 한국계 미국 시민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라스트 네임은 테일러이십니다만은 이 수 테일러 여사는 한국계인 것으로 보여요. 자, 올해 79살이신 수 테일러 여사. 그녀는 한국 내 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0를 이 트롯 가수 이명웅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명웅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 루게릭병 또 투병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수 테일러 여사는 이명웅의 찐 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명웅의 팬이 된 이후에 매년 명절이나 또는 이명웅의 생일 또는 뭐 이명웅의 데뷔일, 어떤 기념되는 그런 일 등등등을 다 따져서 어쩔 때는 $1,000, 어떨 때는 뭐 $2,000씩 그렇게 기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1,000 기부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수 테일러 여사가 지금까지 기부한 횟수만 해도 모두 10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기부금은 무려 $14,000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 테일러 여사는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명웅 팬클럽의 그 아름다운 행보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라면서 이명웅 팬클럽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웅 팬클럽에 대한 마음을 또 이명웅에 대한 마음을 고국의 아이들을 돕는 그쪽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서 진상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아주 일부 그 노인들로 인해서 노인 출입 금지 조치까지 당하는 그런 뭐 노인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올해 79살에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또 아름다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수 테일러 여사님 반드시 좀 꼭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포츠 단신 하나 전해드릴게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슈퍼스타 LA 다저스 소속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이 선수가 SNS를 통해서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자신의 SNS에 일본어와 영어로 같이 병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일본어로는 새로운 팀, 일본어로 따로 이제 넣은 글이 있는데 새로운 팀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한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서로를 응원하고 팬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라고 썼습니다. 또
결혼에 관한 취재에 곧 응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족을 향한 어떤 무례한 취재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혼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내가 할 터이니 모든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고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떤 무례한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고 아주 영리하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 전 세계 스포츠 역대 최대 규모인 10년에 7억 달러의 LA 다저스와 계약을 했죠. 10년 7억 달러.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오타니 선수는 엄청난 금액을 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그 등넘버, 백넘버 같은 거를 양보를 했다거나 이런 동료 선수들이 있으면 비싼 차를 선물합니다. 그 동료 선수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 선수의 부인에게 그런 비싼 차를 선물하고 해서 아주 미담이 많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오타니 선수는 슈퍼스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생활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쇼헤이 오타니는 야구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또 몰래 연애도 할 줄 아네 이런 식으로 재밌는 표현을 하는 그런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설이 중간중간 불거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아직 오타니 아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자신의 아내에 관해서 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만 짧게 소개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도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세워놓았던 계획보다는 조금 결혼은 좀 늦습니다.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자, 17살 때 야구 인생 계획표를 짜놨는데요. 40세까지 다 짜놨습니다. 17살이 뭘 안다고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뭘 안다고 이렇게 짜놨지? 하지만 그의 계획은 아주 철저합니다. 40살 될 때까지 다 짜놨는데 오타니는 그 계획표에서 26살에 월드시리즈 우승 및 결혼. 그러니까 26살 되면 월드시리즈 우승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월드시리즈 우승하면 이제 그 반지 주잖아요. 우승 반지도 끼고 결혼 반지도 끼고 꿈 굉장히 야무지게 했는데 26살은 지났어요. 일단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거기 다 적었었는데 17살 때 오타니는 이제 올해는 29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긴 하죠. 여하튼 그의 계획표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어서 28살에 첫째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이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오라고 썼는데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아들을 얻고 싶고 그런 거죠. 28살에 첫째 아들을 얻고 싶고 31살에 둘째 딸을 얻고 싶고 33살에 셋째 아들을 얻고 싶고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37살 때 내 큰아들이 장남이 야구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다 써놨어요. 17살짜리가. 그리고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자신의 2세 역시 야구 선수로 키워내고 싶다라는 목표를 17살 때 그때 세워놓았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자신의 워낙 좋은 그 타고난 체격이나 재능,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는다라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버드 대학 그 학생들을 상대로 오래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두 부류로 이 조사기관을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그저 그들이 해왔듯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터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공부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만 그 조사기관이 좀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고 또 2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고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본인이 원하는 걸 일일이 손으로 다 노트에 써놓게 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 조사기관이 드디어 이 두 부류의 학생들 모습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조사했더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보다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생활을 했던 이 부류의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삶과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에서 발간된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타니 선수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얘기는 언젠가 좀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너스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보너스 뉴스를 좀 중간쯤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회초리 맞겠다는 차범근입니다. 이강인의 부모님,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방향과 길을 알리려 애쓰지 않은 저 역시 회초리를 맞아 마땅합니다. 차범근의 얘기입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어제 열린 제36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 축사자로 나서서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한국 축구계를 향한 뼈있는 그런 조언을 남기는 그 스피치를 했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주변을 돌볼 줄 아는 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쭉 이야기해 왔었다라면서 2023 지난번 아시아 축구 연맹 그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불거졌던 축구 대표팀 내 갈등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대표팀의 그 핵심 자원인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이 몇몇 어린 선수들이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를 일찍 뜬 뒤에 시끌벅적하게 막 탁구를 쳤고, 그리고 이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를 제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강인과 몸싸움이 벌어져서 뭐 멱살잡이를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손가락을 손흥민이 다쳤다라는 소식은 뭐 다 아시죠? 자,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은 아시안컵을 마친 뒤에 23살의 이강인이 세상의 문매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는, 스페인은 이강인 선수가 어렸을 때 가서 유소년 축구 학교를 다니면서 살던 그 나라고,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의 프로팀으로 이적해서 거기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는 대수롭지 않던 그런 일들이 한국 팬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줄은 이강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범근 감독은 오늘 상을 받는 세대는 동양적인 겸손, 그러니까 그날 이제 유소년들에게 상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런 젊은 세대는 동양적인 겸손과 희생이, 혹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그게 뭐 어땠어? 아니, 국가대표 안 되면 어때? 프로팀 가서 난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젊은 선수 또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자칫 촌스럽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동양적인 인간관계야말로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무기이자 강력한 자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절이, 그래서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자신이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 자신,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마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지성이나 나나 뭐 축구만 잘해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축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외적인 어떤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예절이라든지 어떤 매너,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차범근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아이들이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버리려고 해도 아이들이 존경받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들이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서 손에 꼭 쥐어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힘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르치지 못한 이강인의 부모님과, 그리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방향과 길을 제대로 알리려고 애쓰지 않았던 저 역시,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 저 역시 회초리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나마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어서 우리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차범근 감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은퇴를 완전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감독이죠. 1970년부터 1980년대 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시절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꺼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세대 간,
문화 간의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배와 후배 또 어른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곳에서는 해외에서는 동료 선수와 다투고 또 선수가 감독에게 거친 모양으로 어떤 대드는 것들이 크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또 나 역시 그런 걸 많이 봤고 어린 선수들은 더더욱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한 세대 간에 그리고 또 다른 문화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 간에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교육하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범근 감독은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몹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 역시 이제 난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발벗고 나서서 후배들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그 상을 받는 수상자의 학부모들을 향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상을 받았다고 그걸로 기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죠. 품이 있고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지 우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단상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하거나 뭐 자신의 멋짐을 뿜뿜뿜 대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우리도 노력합시다. 학부모 여러분들, 어른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단상에서 당부를,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어릴 적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줄곧 축구만 해온 그 이강인이 이제 겨우 23살이 됐는데 한국적인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점을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의미도 차범근 선수의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해 주기에 앞서서 아무리 어릴 때 해외에 나가서 축구만을 배웠지만 그가 소중한 한국적인 예의를 또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의 부모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축구 대선배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를 방관하고 있던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한 말이 이강인의 부모님 그리고 뻔히 알면서 방향과 길을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나 역시 회초리를 맞아 마땅합니다라고 외친 그 말이 오늘 제 귀에는 상당히 찌릿찌릿하게 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 뉴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범근 감독이 한 말인데 저는 이게 뉴스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니 뉴스보다 더 중요한 말들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뉴스라는 미명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모든 어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라는 그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범근 감독의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실 터이니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산불 속보인데요. 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로 접어드는데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다 탔다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이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서울 면적의 5배가 아니라 하루 만에 7배가 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서울 2배 면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산불은 현재 인근 오클라호마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을 키웠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산불은 마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그런데 뭐 대도시는 아니고요. 좀 시골 마을입니다. 완전히 불탄 집만 40여 채가 넘고 100채 이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허친슨 카운티에서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한 83살의 한 여성이 숨진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60개 카운티를 갖고 있는데 이 60개 카운티를 모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 또는 대피 권고를 강력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에 일부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라고 울부짖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와 바지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 발생 지역이 워낙 넓어서 현재까지 그 진화율은요, 한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속 50마일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서 텍사스주 산불은 이번 주말이 아마도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번 텍사스주 산불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이 텍사스주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 중에 그 아이디 에이시안 스포츠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불이 난 곳은 텍사스 북쪽 시골 마을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큰 벌판입니다 하시면서 간간히 집이 있긴 하지만 시골의 어떤 황야 같은 그런 벌판 지대입니다. 물론 이제 시골이긴 하지만 농사도 짓고 뭘 해야 되니까 집들이 그 마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대도시는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시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그 달라스 공항 근처는 비가 내려서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쪽은 비가 내리는군요. 달라스 공항 쪽은. 그 달라스 공항 쪽에 비가 강한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시골 마을 허친슨 카운티 쪽에 좀 확 비를 좀 쏟아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제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로 가볼까요? 이 캐나다 정부가 멕시코 여행객의 난민 신청 폭증에 대한 대책으로 그 멕시코 국민에게 허용해오던 무비자 입국 시책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멕시코 국적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발급된 그 비자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캐나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조치는요, 즉각 시행됩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부터 멕시코 국민들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해서 입국적 조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멕시코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뒤에 난민 신청을 하는 그런 멕시코 국민들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난민 수용 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압박. 또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또 큰 요인입니다. 멕시코발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최근 미국도 깊은 우려를 캐나다에 표명하면서 캐나다의 비자 제도를 좀 바꿔라. 무비자 제도 하지 말고 비자를 받게끔 제도를 좀 바꿔라라고 요청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난민 신청은 그동안 멕시코인들의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입국 경로로 아주 상당히 많이 악용되어 온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가 이제 무비자를 끝내고 비자를 받는 것으로 바꾸면 앞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은 1년에 한 수만 명 정도는 최소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스포츠카가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랫동안 출시가 연기되었던 그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년부터 고객들에게 배송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차 모델을 늘려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시도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신의 우주 개발 회사인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해서 차량 설계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의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을 차량 디자인을 하는 팀도 물론 같이 했겠지만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의 디자인 팀이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1초도 안 돼서 속력을 시속 60마일까지로 올려버릴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은 이 차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덜 흥미로운 특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뭐 이런 정도로 자신만만한가요? 아직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그 로드스터는요 이번에 처음 얘기된 게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 테슬라가 가장 먼저 그 대량 생산했던 전기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생산 초기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중단이 됐고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신형 로드스터를 내놓겠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6년 만에 새롭게 내놓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내년에 저가형 전기차 생산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서 이제 로드스터와 함께 저가형 테슬라와 함께 이 두 가지를 새롭게 내년에 내놓으면서 소위 투트랙으로 신차 출시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스포츠 카의 이름은 로드스터인데요. 그 가격은
아직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20만 달러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20만 달러지 30만 달러지 뭐 좋아하는 찐 팬들은 그게 문제가 아닌가 봐요. 테슬라는 현재 그 새로 가격도 아직 공시되지 않은 그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사기 위해서 예약자를 받고 있는데 디파짓을 해야 합니다. 현재 5만 달러의 디파짓을 받고 구매 예약자 리스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만 달러 디파짓 할 돈이면 사실 차 한 대를 그냥 살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찐 팬들은 역시 다릅니다. 네.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캘리포니아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2차가 진행됩니다. 이름은 지난번에도 제가 1차 때 말씀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 Dreams for All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당국은 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Dream for All은 3억 달러 예산이 불과 11일 만에 소진이 되면서 총 2,100건의 대출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차 Dream for All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예산은 2억 5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5만 달러 지원이 가능한데 최대 15만 달러 지원한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약 1,670건 대출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니까 뭐 15만 달러도 있고 뭐 5만 달러도 있고 10만 달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수로 본다면 이번에도 한 2,000건 정도 대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이나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적은지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이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운 페이먼트 그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클로징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그 Dream for All 프로그램은 신청 방법이 선착순, 전에 1차는 선착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제로 바뀝니다. 신청을 다 해놓으면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도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지만 신청 자격은 뭐 심플합니다. 첫째, 부모가 무주택자인 바이어. 그리고 둘째,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첫 주택 구입자. 어떤 분은 나는 전에 집 갖고 있었으니까 난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갖고 있던 그 집, 소유했던 게 7년보다 훨씬 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8년, 9년 전에 집을 갖고 있다가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집을 안 갖고 있는 기간이 7년이 넘었다면 다시 첫 주택 구입자로 쳐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주 목적. 그러니까 뭐 렌트 주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살 거주 목적. 요 세 가지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등은요, 주정부 웹사이트와 그리고 한인타운의 비영리 단체인 샬롬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 주정부 그 웹사이트 주소와 이 샬롬 센터의 연락처는 오늘 영상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끝소식인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진 이걸 이제 나노 플라스틱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려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물을 끓이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한 90%가량 제거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진안대학교의 에디 정 교수팀은 미국 화학학술지 환경과학기술회보에 이걸 게재했습니다. 자, 수돗물을 끓이면 석회질 성분 작용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0%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과 뭐 토양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00분의 1mm, 그러니까 1mm도 아주 작은데 그것의 1000분의 1 사이즈니까 그냥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죠. 먼지보다도 작은 사이즈죠. 그런 아주 작은 나노, 즉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것으로 인한 그 상수도 오염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뭐 일반 상수도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병물, 플라스틱 바를드 워터, 그 병물 생수 1리터를 검사해 보니까 1리터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상당히 많이 24만 개나 병 하나에 24만 개나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리터니까 뭐 병 하나는 아니고 조금 큰 통이죠. 거기서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물을 담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 먹지만 그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그래서 물을 끓여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인 물질을 제거하고 마시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전통에서 착안해서 이 방법이 수돗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지 아주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탄산칼슘, 탄산칼슘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석회질 성분입니다. 이 석회질 성분이 리터당 최고 300mg이 포함된 수돗물을 채취해서 폴리스틸렌, 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소위 미세 플라스틱을 인위적으로 섞은 뒤에 5분간 끓였습니다. 그렇게 끓이고 식힌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양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물 온도가 끓으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석회질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둘러싸는 모습이 보였고 둘러싸면서 결점 구조를 만들어서 응집되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일명 이거를 캡슐화 효과라고 하는데 캡슐 효과. 석회질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을 안에 넣고 캡슐처럼 둘러싸대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다시 식히면 미세 플라스틱을 품고 있는 그 석회질이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물을 다 식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닥에 가라앉은, 바닥에 쌓인 물질을 닦아내서 제거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닦아내기 번거롭다면 그 물을 그대로 무슨 커피 필터 같은 간단한 필터에 부어서 그 마지막에 요만큼 남아있는 물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부어서 사용한 깨끗한 물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물을 끓인다라는 간단한 방법이 수돗물 속에 또는 병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또 물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돈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임을 알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없는 깨끗한 물을 원하신다면 물을 끓여서 식힌 후 걸러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